이번 시간에는 하나만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이야기할 거냐 하면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이미 역학에서 다룬 물리량이에요.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역학에서 다룬 거고, 그래서 우리 역학에서 다뤘던 속도의 정의를 좀 가지고 오면,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를 속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당 변화하는 위치 변화를 속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과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꿔서 다른 파동과 관련된 용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파동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파도 치는 모습을 옆에 단면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뭐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파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파동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이렇게 입자들이 존재할 거고요. 이 입자들이 진동하면서, 입자들은 위아래로만 진동할 겁니다. 이렇게 얘도 여기까지 진동하겠죠. 그래서 만약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기 좀 귀찮긴 하지만 덧대서 그려봅시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던 입자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입자도 역시 제자리에서 진동할 거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입자도 역시 제자리에서 진동할 거라, 이렇게 진동할 거라 여기 있었다가 이 위치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 있던 입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내려왔죠.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 녀석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한 번 진동하는 과정인데, 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진동하는 동안 여기 있던 입자가 조금씩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지점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장. 그래서 파장의 정의는 1회 진동하는 동안 전달된 거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파장은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줄입자처럼. 사람 인자 좌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쓸 거고, 읽기는 람다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아래쪽에 있는 시간은 우리 파동과 관련된 시간을 하나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파동과 관련돼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1회 진동하는데 전달되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1회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 요걸 나누면 우리는 파동의 전파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 t, 그리고 1에 진동하는데 전달된 거리는 파장 람다,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주기와 관련돼서는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었죠. 주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였었고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있었습니다. 진동수였었죠. 그래서 두 가지 역수 관계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파동의 전파 속도 중에서 특별하게 알고 있어야 될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빛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고 파동적인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전자기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의 속도와 관련돼서는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 전자기파의 속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요 전자기파의 속력 C는 대략 30만 킬로미터니까 공을 3개 더 붙이고 미터 퍼 세크 정도 될 겁니다. 30만 킬로미터. 틀렸죠? 하나 더 붙여야죠? 네. 여기까지가 30만 맞네요. 거의 이 정도에 해당하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30만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29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3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를 다 빠뜨리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전제를 지금 지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전자기파의 속력은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자기파의 속력이 일정하게 계산된다, 전자기파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도는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에는 이것이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기를 좀 칠 겁니다. 여러분께 사기를 좀 칠 건데 뭐냐면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기파라고 하는 녀석은 매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질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진공 중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과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진동을 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자기파라는 표현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매질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멈췄네요. 네. 이럴 땐 불과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참 그래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합니다. 그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있잖아요. 그 일단 멈추면 어떻게 해라? 껐다 켜라. 껐다 켜봐서 상황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되네요. 자, 매질이 없이 전달이 될 건데요. 전기장과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장이 진동하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물질이 없어도 전달은 되지만 바꿔 얘기하면 안에 물질이 존재할 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할 거고요. 그 결과 물질 속에서는 도리어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진공 중에서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전자기파가 물질 속에 통과한다라고 하면 우리 파동의 속도는 매질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역시 그 전자기파의 속도를 그 매질이 결정할 건데요. 이때 파동의 전파 속도 V를 나타내면 반드시 빛의 속도보다 진공 중의 빛의 속도보다 좀 느려질 겁니다. 이때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얘는 물질 속에서 전자기파의 속도고요. 이 녀석은 진공 중의 전자기파의 속력인데요.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n이라고 하는 값, 이 속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녀석을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부르고,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매질이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굴절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빛보다 빠를 수 있는 존재는 없고, 물질 속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질에 의해서 속력 변화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진공중보다 느려질 겁니다. 그 결과 반드시 물질 속에서의 속력은 진공 중에서의 속력보다 느려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굴절률은 1보다 커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식처럼 자리 잡아왔던 물질의 특성이에요. 굴절률이 1보다 커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게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굴절률이 1보다 작은 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물질 속에서 빛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물질 속에서 빛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저것이 만약 개발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우리가 꿈에서나 상상했었던 그 물건들 있죠? 예를 들어 투명망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될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얘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쟤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1보다 작은 물질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자기파의 속도가 아니죠? 오늘 한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동의 전파 속도는 역시 속도기 때문에 시간분의 위치 변화로 나타날 건데, 이 시간을 파동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주기와 파장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것을 파장과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자기파의 속력.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합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나타낼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앞에서 다뤘던 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식이 하나 있었죠? 어려운 거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파동의 전파 속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파동의 전파 속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빛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빛의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빛의 파장과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얘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진다, 진동수가 커진다. 바꿔 얘기하면 파장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C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얘도 끌어다가 쓰겠습니다. 우리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 V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C가 될 건데요. n분의 C가 될 건데요. 얘 역시 파장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장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진동수라고 하는 녀석은 파동을 만드는 물체라고 했죠. 그래서 파동을 만드는 물체로 빛을 만드는 물체니까 얘는 광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광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동일 빛이다 라고 하면 변하지 않을 건데, 속도가 바뀐다? 속도가 C에서 V로 바뀐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장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물질 속에서의 속도는 광속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파장이 짧아지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과 관련된 법칙들을 다룰 겁니다. 파동과 관련된 법칙들을 다룰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 교과서랑 내용이 좀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교과서랑 내용이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